자, 14번 보시고요. 14번은 도시벌법상 도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을 고르면 도시발조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도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성격이 공포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조합이 아니죠. 그리고 2번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다른 사람 아니고 토지 소유자만, 그것도 7인 이상이죠.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정확합니다. 3번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죠. 일반 동의인, 면적 3분의 2 하여하는 소유자 동의 또는 총수 2분의 1. 숫자는 맞는데 또는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서 소유자와 면적 기준으로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미시예요. 미 두 동의 다 갖춰야 됩니다. 또는이면 어느 한쪽 동의로 충분하다는 얘기잖아. 또는은 없어요. 그래서 숫자 알기 전에 혹시 또는으로 돼 있는지 주의하시고 틀렸습니다. 4번의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감사. 5번의 도시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찬성 반대를 떠나서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기만 뭐 동의 여부, 거주 여부, 자격 상실 이런 거 없죠. 자격 결격서에 없어요.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되고, 정비법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비조합도 예외가 있어서 그렇지, 정비법에서는. 그건 좀 이따 다시 다루고요. 15번에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우리 개발법상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큰 사업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할 때 쓰는 수용 사용 방식과 간단하게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존재하고요.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항상 시행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방식으로 하려다가 못할 때 바꾸는 건데, 그보다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겠죠? 그걸 못하는데 그보다 어려운 방식으로 바꾸는 건 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방식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요 환지가 제일 쉬운 방식이죠? 혼용은 중간쯤 갈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이제 지금 하는 건 공공시행제에 국한돼 있지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는 공공시행제가 전부 환지로 바꾸는 거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바꾸죠? 아니면 혼용해서 좀 더 쉬운 환지로 바꾸는 거, 이 둘은 공공시행제에 전제돼 있지만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환지에서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바꾸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서 혼용으로 바꾸는 거, 요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는 것은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니까 수용 사용에서는 처음부터 조합이 없죠. 그래서 했을 뿐이지, 이거는 민간 시행자도 가능한 건데, 수용 사용해서 좀 더 쉬운 혼용으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혼용해서 수용사로 바꾸는 것도 더 어려운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요. 세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 1번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이유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2번이 틀리는 게 투자나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용 사용이나 혼용해서 환지로 바꾸지 환지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3, 4, 5번 세 가지만 있는 겁니다. 우리 3번, 5번이 공공에 국한돼 있죠. 국가에서부터 지방호사. 그런데 3번은 혼용해서 전부 환지로, 5번은 수용 사용해서 전부 환지로. 이 그림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4번은 이거 얘기하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서 혼용으로 바꾸는 거, 이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16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조성토지라면 수용 사용 방식에서 조성토지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원칙이 경제임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있잖아.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에게 못 주고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그건 그자와 수의계약. 이게 수의계약의 원리 아닙니까? 추첨은 특정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대상으로 주는 건데, 경제임찰에 맡기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 똑같은 조건으로 왔을 때 그들 중에 추첨하는, 즉 서민형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지금 개정 논의가 있어요. 항상 지금 올해부터는 항상 시험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시험법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설명 듣고 나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그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뭐 그 직전에 바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그 네이버에 뭐 제 이름 쳐서 나오는 그 카페 이런 것의 마지막이라도 한번 좀 보시고 대부분은 제가 다 지금 현재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번이 학교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등 그 시설을 설치해두는 자에게 공급한다. 그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그자와 수익이야기잖아. 일반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2번은 존치 않은 시설물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라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이니까 유지관리할 자에게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유지관리 안 되잖아요. 그자와 수익이야. 자, 우리 3번이 답이 되는 게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반에 주는 것 중에도 이것은 330의 단독주택는 이게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갑니다. 서민용 100평 330의 단독주택 용지 아니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을 위한 공장 용지 유계적으로 추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번은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 이 토지는 인접토지주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그자와 수익 이야기죠. 5번에 토지상환 채권의 토지를 상환한다 그러면 상환하는 땅이니까 상환하는 토지니까 채권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땅이잖아요. 17번 개발법령상 환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우리 환직에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어요. 자치대자 시장의 수인가. 제가 개발법에서 행정청 중에서 이 환직의 인가권자만 자치대자 시장의 구청장이지 다른 것은 다 지정권자니까 그 점에서 이제 낸 겁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전제로 해서 행정청이라면 자기가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뿐이고 2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다. 그러면은 당해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이거 환지 부지정입니다. 원래 환지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는데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겠다. 환지 대신에 입치 환지를 받겠다. 그런 특수한 거 할 때는 따로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요합니다.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지만 환지 부정이 가능하고 이것은 입치환지랑 차이점입니다. 입치환지랑 우리 그 18번의 18번 문제가 입치환지 문제인데 그 1번 먼저 보실까요? 좀 아까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18번 1번이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토지 지분을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이게 입치환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환지, 보통 환지가 땅 주는 것이라 이게 평면환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줄 땅이 환지가 부족해서 환지 대신에 구분 건축물을 지어서 구분 건축물의 일부와 땅의 지분을 주는 거 여기 땅에 대해서 입체적이다. 입체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체환지 할 때는 역시 소유자 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임차권자 신청은 필요 없다. 임차권자의 신청 동의는 필요 없어요. 이거 맞습니다. 아까 17번에 2번은 틀리고 이게 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과 입체환지 할 때는 환지 안 받는 것이라 둘 다 소유자의 신청 등은 있어야 되지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냐? 환지 부지정. 필요하지 않느냐? 입체환지. 자, 우리 입체환지에서는 임차권자 등이 있어도 임차권자의 반대가 너무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다 생각하세요. 일부러 안 받는다. 땅에 대해서 임차권 행사하는 사람이 건물 줄 테니 생각이 있느냐?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것 둘의 차이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이제 17번에 3번 보시면 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만 종전 토지가 과소 토지 너무 작아요? 그럼 적정 규모대로 늘려줄 수도 있고 증환지 할 수도 있고 환지돼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죠. 이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입니다. 반대로 너무 넓으면 가만지 할 수도 있고요. 4번의 환지 계획은 종전 투자 환지의 가격 달라지는 것을 다 고려하라.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가지 다 고려하라. 이걸 만약에 정비부서 관리처분에서 물었다라면 면적, 이용 상황, 환경 3가지만 고려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은 환지방에서 가격 평가할 때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수용 사용에서 그 2가지랑 다르지 않습니까? 환지에서는 시행자가 평가하는 게 특징이에요. 시행자가 말이죠. 시행자가 그 아래 조성투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시행자가 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그에 앞서 심의 전에 영의자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라. 영의자는 공인평가기관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업자잖아.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우리 환지에서는 가격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맡겨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게 환지의 특징이고, 예를 들어 수용사용 방식에서 조성토지를 물었다. 그럼 조성토지는 일반에 기준으로 조성토지는 감정가를 그대로 합니다. 만약에 수용상에서 원형지라면 서로 그 공급계약 체결해서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원형지에서는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하되 두 당사자인, 원형지를 공급할 당사자인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이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18번은 입체한지 얘기인데 아까 1번은 미리 봤었죠? 맞았죠? 그리고 제가 입체한지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입체환지할 때는 보통 환지랑 완전히 다릅니다. 입체환지는 환지와 달리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라고 아까 개념에서 나왔죠. 신청을 받고 줄 때 땅 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구조는 관리처분계획 정비법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입체환지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관련된 경정을 끌어다 쓴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관리처분 수립을 할 때는 분양 대상자, 분양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별로 건물주택 쓰는 것이라 거의 같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신청자를 가리기 위한 분양 통지 및 공고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고 건물 줄 때 주택 하나 주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한세 수만 건 주시는 예외, 이런 관련해서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게 입체환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입체환지가 또 너무 인기가 있으면 환지 받을 사람이 없을 때 입체환지를 받으라고 마련해놨는데 너도 나도 환지 받을 사람이 입체환지에 몰려들게 되면은 그때는 환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사업 시행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체환지 신청할 때 거르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신청 단계에서 일정한 권리계획이 작은 사람은 당신 권리계획이 작으니까 신청할 수 없어.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에게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주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요건 없으면 안 줄 수 있는 그렇게 거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거르는 절차는 주택 없는 사람만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거르는 절차가 작동이 안 돼요. 아예. 주택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권리가 작아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신청했을 때 요건 없이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지 방식 성격처럼 그곳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주택을 받아서 떠나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거르는 절차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만 거른다. 이 두 가지. 그래서 2번, 4번이 그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3번, 5번이 거르는 절차랑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입체환지 신청기간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는데 그 신청기간도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이 숫자까지 정부 분위기랑 똑같은 겁니다. 신청기간 얘기. 이때 신청을 하고요. 4번 보시면 원래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까지 있어요. 한 주택 주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한 주택만 주는 대원칙에다가 수많은 얘기 중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거. 그 얘기죠. 4번은. 과밀억정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전제도 정비법랑 똑같잖아. 과밀억정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그대로 다 줄 수 있다. 그대로 맞습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것 중에는 요거 외에도 이제 근로자 속수,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공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낮습니다. 그리고 3번, 5번이 3번이 자, 3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5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3번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종전 권리가액이 입체환지로 줄 구분 건축의 제일 작은 공급가격과 비교해서 그 가격의 70% 이하라면은 시행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통은 이 권리가격의 70% 이하 작으면 제외할 수 있다. 보통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거르는 절차 작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 5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유자,
주택 소유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이건 신청한 걸 전제로 해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종전의 권리가액이 최소 제일 작은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일 때 줄 수 있다니까 이게 안 되면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리고 19번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사업의 시행 방식에 따라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인 것으로 본다. 다음 중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냥 참고로 제가 한번 한 건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거 몰라도 된다 하면서 지나가도 된다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 어려운 걸로 한번 냈는데 원래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의제가 되지 도시적으로는 의제가 안 돼.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이니까. 그런데 달동네인 주거환경 개선구역만 이런 특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정비구역 중에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네에서는 이 달동네가 워낙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의제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개발해 주겠다는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주거지역 중에 우리가 전일준 했잖아. 전일준. 딱 중간이 일반 주거고 일반 주거가 1, 2, 3종으로 나눠졌으니까 정확히 중간이 2종 일반 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 5가지가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의제하는지가 약간씩 달랐는데 지금 일단 중간은 정확히 중간이 2종 일반이죠. 너무 화려하지도 않게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딱 중간인 2종 일반으로 의제되는 걸 기본으로 잡으시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3종으로 의제되는 게 있고 아주 나은 준주거로 의제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 방식 다 쓰는 유일한 사업인데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주는 거, 환지로 땅 주는 거, 기반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 가장 무서운 수용 방식, 섞어서는 혼용은 섞었으니까 빼고 해서 4가지 중에서 보통은 2종 일반으로 보세요. 2종 일반으로 보시는데 그 방식 중에서도 주택을 지어주는 것이라면 주택을 좀 더 크게 지어라. 조금 나은 3종 일반으로 의제된다. 일단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환지로 한다라든지 반쪽짜리라면 주택 주는 게 아니죠. 이 방식으로 할 때가 정확히 중간이 2종 일반이고 관리처분에 따라 준다. 관리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것이죠. 수용 방식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에게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 2가지는 3종 일반으로 의제된다 보시면 돼. 그런데 이 주택 주는 것 중에 즉 3종으로 의제되는 주택 주는 방식 중에 임대주택을 200세 이상 대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덜 큰 혜택 이 중에서 준주거로 의제되는 예외까지 존재합니다. 그건 임대주택 활성화로 해서 혜택을 크게 주는 거죠. 주택 주는 방식을 통해서 할 때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반쪽짜리 얘기잖아. 시행자가 기반설만 주로 고쳐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주택 주는 방식이 아니야. 시행자가 기반설만 고쳐줘. 이게 2종 일반으로 의제가 되죠. 2번 환지 2종 1, 2번이 2종 일반이에요. 그러면 3번은 수용 방식 아닙니까? 주택 줄 수 있는 방식이죠. 3종이 돼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종 일반. 4번이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주는 거 3종 일반. 3, 4번이 3종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 4번에 대한 예외가 5번이고요. 위 3, 4의 경우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다. 이렇게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잘 하라고 혜택 주려고 준주거까지 의제가 되는. 자, 우리 20번이 이제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정비조합의 조합원이면 일단 틀이 항상 정비법에서는 틀부터 잡으시라고 했잖아. 조합 나왔으니까 6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민간이 못하니까 빼고 나머지 4 중에서 재건축이 예외, 가로태 정비 사업은 다시 예외 나중에 추가됐죠. 그래서 결국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원칙, 재건축과 가로태 정비 사업이 예외. 이 틀을 구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원과 관련돼서는 1번에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원칙적인 두 사업의 조합에는 누가 되느냐? 개발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입니다. 찬성 반대 떠나서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이 되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것이 두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잖아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겁니다. 찬성반대로 따라서 맞고요. 예외 인정하는 게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두 가지는 왜 예외냐? 개발법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것이고,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자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랑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두 사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 4, 5번은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표자 한 명. 그건 뭐 뻔해서 빼고. 3번, 5번 이제 그 관련 나머지 둘이죠. 3번에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원래 소유자는 여러 명이지만 한 세대라면은 그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표자 1인. 이렇게 대표자 1인을 보게 되면은 세대를 주민등록으로 해서 분리하는 게 유리한데,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같이 살해될 사람은 같은 세대로 본다. 4번 얘기죠.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20세 미만인 직계비속, 미혼이면서 동시에 20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같이 살해될 사람이니까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거. 5번,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는 그 수인을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 어떤 A가 여러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조합원은 A 한 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한 명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B가 취득하고 이걸 C가 취득해서 단독 소유자가 몇 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셋으로 인정하게 되면 조합원이 늘어나서 사업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 대표자 한 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설립인가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각각을 조합원으로 봐야 되겠죠? 조합원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설립인가 후를 전제로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각각이 아니고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라는 거. 20번 얘기는 조합 총회, 정비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총회에서 이제 의결할 때 특유한 얘기로서 이제 개발법은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요. 먼저 1, 2번이 출석 정족수에 대한 얘기고, 4번, 5번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1번의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출석이나 대리인에 의한 출석 말고 직접 출석하는 게 이게 10% 이상이 직접 출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거 세 가지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예외, 창립총회는 창립총회니까 중요한 거, 그리고 시행계획서 관리청객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자 다음에 나오는 시행계획서 관리청객은 여기서 중요한 총회로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사업시행계획서는 총회 정권사항은 아니죠. 총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게 시행계획서 아닙니까? 그런데 총회에서 할 때는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걸로 중요한 총회로 보는 거예요. 총회에서 할 때는. 그래서 세 가지가 20% 직접 출석이고요. 3번은 조합원, 국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 선정할 때 얘기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대리인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이상 중에서. 그런데 국외 거주라면, 해외 거주라면 국내 돌아가기 워낙 힘들잖아, 그죠? 그리고 같이 가족들끼리 그쪽 해외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대리인을 그냥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할 때는. 이제 국내 거주하는 조합에는 본인이 웬만하면 하고 일하라는 얘기죠. 자, 4번, 5번의 의결 전수 틀을 잡을 때는 의결 방법은 정관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정관에 맡겨놓으면 보통은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한서로 의결하는 게 보통일 텐데, 과반수 등을 얻으라는 것 자체가 의결에서는 센 겁니다. 제적 과반수가 되니까요. 이보다 더 센 게 제적 3분의 2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제적 과반수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창립총회만큼은 여기서 빠져. 아까 출석선수 예외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창립총회만큼은 별도의 의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따로 돼 있어서 이건 빠지고 창립총회에서 정관명이 들어가요.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약속의 변경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관 변경과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이 세 가지가 과반수 동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예외 3분의 2자료가 존재하는데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네 가지는 다시 3분의 2. 시행계획서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도 사업비가 10%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렇게 되거든요. 자, 5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의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원칙이나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을 의결하는 총회. 여기다 정관 변경까지 해서 세 가지죠. 그럴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고요. 4번 내용이 틀리는 게 정관 내용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즉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관 변경은 원칙이 과반수인데 이거는 예외 네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원의 자격 등을 바꾸는 거는 더 중요한 걸로 보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바꾼다. 그럼 예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정비구역 자체가 바뀌게 되죠. 또 하나가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뭐 조합의 회계라든지 비용 사업비라든지 조합의 돈에 관련된 거 변경할 때, 또 하나가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는 거. 크게 네 가지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22번에 정비부상 관리처분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된 관리처에서 분양돼서 제외된 자, 분양 안 받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표해놓고 있네요. 나머지 빠진 사람은 신청을 했다가도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아닙니까? 셋 다 공통점이에요.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다, 했다가도 철회한 자, 철회 안 했지만 관리처분계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까지 분양 안 받을 세 사람은 미리 청산해 주는데, 분양 신청에 한 종료율 이게 틀렸습니다. 분양 신청에 한 종료율 대신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적어두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내에 현금 청산 숫자 맞게 해놨는데, 이 시기를 다르게 한 게, 시기를 좀 바꾸게 한 게 이 시기를 알아보시라고. 예전에는 신청기한 동안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는 신청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했고요. 근데 이걸 지금 통합을 해서 분양 안 받아서 세 사람은 다 맨 마지막에 분양 안 받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통일적으로 해서 현금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치한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 건 없어요. 현금 청산 기간에서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그걸 잘 보시고 틀렸습니다. 2번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허수의 인가 같은 절차잖아요.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 수립할 때 인가라면 수립한 것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같은 절차 시장허수의 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관리처분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 기준식이 구별하는 건데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이거 바꾸면 틀립니다. 3번의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설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가장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신청이 만료돼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한 사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고 분양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분양시는 만료되는 최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처럼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투자나 건축의 가격이 포함된다. 이 종전의 투자나 건축의 가격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신 시점 아니고 객관적인 때를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권을 따는 때 아닙니까? 이런 객관적인 때를 잡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여기는 없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날 있어야 평가를 하지. 그 전에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된 것이 있다 그러면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허수에 허가를 받아 철거하고 허가 당시에는 남아있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혹시 그 전에 철거된 것이 있다 그러면 시장은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5번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라면은 요거는 이제 투기랑 관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건 달라고 그 사람이 신청을 해도 안 돼 하면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가부원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다음으로 또 90일 이거 현금 청산하겠죠? 23번이 정비사업 시행자의 임시 수용 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우리 시행자가 사업할 때 사업하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잠시로 다른 데서 살고 있어야지 공사할 거 아닙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임시 수용 의무를 시행자에게 지우는 그 얘기인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서 해줄 때입니다. 1번의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이게 틀렸어요. 재건축 대신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제일 어렵게 사는 곳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 어려운 곳이 재개발이에요. 여기서 철거민들은 스스로 사업하는 동안에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자가 본문처럼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시로 상환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 이상만 돼도 스스로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서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2번에 위의 경우 시행자는 그 임시 수용을 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지자체나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사업하는 동안에 쓸 수 있게 일시 사용권을 인정을 해줘서 밀어줍니다. 근데 일시 사용할 때 3번과 5번 차이점으로 하셔야 돼요. 3번은 국가지자체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사용료 대부료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자체에서 쓴다면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공짜로 쓰면 돼요.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공짜이기 때문에, 면제이기 때문에 혹시 시행자가 사용 신청을 했을 때 국가지자체가 거절할까 봐 사용 신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두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인정하죠. 그거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국가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국가나 지자체는 4번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니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다? 아니면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제3자에게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면 또 하나가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됐다면 확정된 사용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자에게 줘서는 안 되죠.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공공단체나 개인의 거예요. 공공단체만 해도 여기서는 행정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독자적 재정으로 해요. 그래서 행정청 것과 국가지자체 것과 달리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을 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보상 의무, 이런 식으로 3번과 5번이 다릅니다. 그리고 24번은 정비보상 청산금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됐는데, 뭐 개발부나 정비부 비슷한 청산금이죠. 1번 청산금은 시행자가 징수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금, 교부할 때는 손실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줄 때는 손실보상해주는, 징수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아오는 2번 일반적인 걸로 낸 거죠.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소유권 넘겨주고서 확정된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의결을 가서 따로 정했다면 이전 고시 전에 분할해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린 겁니다.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그 소유권 고시 전이라도 분할징수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3번은 시장소가 아닌 자가 시장소에게 징수를 위탁했다? 개발법, 정비법서는 다 4% 주는 거 똑같은 거. 그 얘기죠. 3번이. 4번은 이거는 정비법원에 있는 저당권의 물상대위 아닙니까? 이거 개발법원하고 이제 정비법원에 있는 규정인데, 청산금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토지 등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청산금이 바로 처음에 저당물의 가치 변형물이니까 이제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 저당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저당권의 물상대 얘기고, 5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게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때로부터냐? 권리 행사 시효 때로부터 진행하니까 소유권 넘어간 날,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날에 빠지면 틀리겠죠? 다음 날에 빠지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건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인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리고가 아니죠. 또는이죠. 또는 벽이래야 됩니다. 건축의 3요소를 다 같이 해야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고 지붕은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벽만 있어도 그 얘기잖아요. 딸린 시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에는 건축상 건폐율 윤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됩니다. 다른 규정도 다 적용 안 돼. 왜? 건축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축법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게 3번에 관련된 문화재도 있습니다만 그 문화재 외에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 대지가 특정돼야 거기다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데 특정될 수 없어서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그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을 조작해요. 하천구역 쭉 연결돼 있잖아. 대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뭐 급수급당, 플랫폼 이런 것들, 궤도나 철도 선로 부지 쭉 연결돼 있어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 철도 역사는 선로 부지에 짓는 게 아니고 밖에 대지에 짓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법 적용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역시 쭉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통행료 징수시설이라 대지 특정이 안 돼.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라면 원래 건축법 적용 받아요. 그런데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로서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이 돼요.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정착을 시켜놓지 않았으니까 그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대지가 확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리고 3번이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건축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에 적용된다. 이게 뒤가 틀렸죠. 가지정만 되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문화재는 다 적용이 안 돼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따로 받아야 돼요.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가지정에도. 반면 우리가 전통, 사찰 뭐 이런 표현은 아직 문화재로 아니라 했죠. 그건 적용되는 것들이죠. 4번이 맞는 게 이것도 유명한 게 주요구조부란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지붕, 틀, 기둥, 벽 중에서는 내력 벽. 거기다가 바닥 없는 건축물 없죠? 바닥을 지탱하는 게 뭐죠? 오르락내리락하는 주 계단까지 해서 6가지 얘기하고, 다만 사이사이 있는 사이기둥이나 제일 낮은 최하층 바닥이나 작은 보이거나 차양, 오개계단 등은 주요구조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 5번에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50층 높인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 아니죠. 초고층 얘기죠. 초가 화투에서 오를 얘기한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고층이라면 제가 고3 그랬잖아. 그러니까 30층 이상 또는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그래서 4번만 맞습니다. 우리 26번은 다음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원래 1필지가 1대지, 1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이상 필지를 합치지 않고도 전체를 1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죠.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 전체, 하나의 도심계획시설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하나의 도로, 하나의 지하상가, 지표에 건축하는 것이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로 봐주겠다. 이런 논리 하나. 또 하나는 조건부가 있죠. 이 두 땅을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죠. 나중에 합쳐질 땅이니까 전체를 1대지로 봐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걸쳐 있지는 않지만 합병이 불가능한 땅이더라면은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불가능한 땅 전체를 1대지로 봐주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헌축하라 하는 경우,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 붙였으니까 나중에 합쳐질 거 지금 합쳐지지 않아도 둘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들어가는데 전제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합쳐질 땅이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확실히 합쳐지지 서로 다르다라면 만에 하나 합쳐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낭패죠. 합쳐지지 않게 되면.
하나로 적용했는데 합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또 하나 얘기가 3번 아닙니까? 공간법상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다른 경우로서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 왜 합병이 불가능하냐? 지번 지역이 달라서, 도면 축척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하다라면은 그 합병이 불가능한 땅에 걸쳐서 건축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괄호 속에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니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죠.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르다.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그때는 각각을 일대지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2번이 주택부상 사업승인 얻어 주택들을 건설한 주택단지를 얘기하죠. 하나의 단지가 들어서는 땅 전체, 하나의 단지라는 점에서 전체를 일대지로. 5번도 4번도 도로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 상가 같은 거 일단의 토지 전체. 5번은 하나의 건축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다. 그 땅 전체. 자, 반면에 여기는 없지만 지금 이건 2 이상 필지죠. 더 간단한 게 있어요.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일대지로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구별하시면 좋은데 우리 왜 일부만 일대지로 보느냐? 건물 들어서는 땅 자체가 이 일부에만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논리잖아. 그래서 하나의 도심기술이 이 일부에만 들어선다. 일부 그 땅만. 아니면 이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받은 그 부분만 써야 되니까. 또 조건법으로 써있 때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 허가한 경우는 나눠지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어차피 일부가 현재 나눠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누어질 토지니까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7번 얘기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우리 용도 변경 절차를 하면은 우리 9개 시설군을 최소 써놓고 좀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9개 시설군이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공인중개사교육은 옆에 있는 집, 옆집, 근린주거, 밖에 살아, 이렇게 했던 거. 요 정도로 해놓고 여기다 항상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교육, 복지, 주거, 업무,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이렇게 했던 거. 요거까지는 더 많이 적어도 뭐 이걸로 충분한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돼요. 이 정도는 써놓고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공부용이니까 원래 이것만 써놓고 느낌상 가도 거의 맞춥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자동차 관련 질문이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거, 산업 등 이것도 외웠잖아. 운창공위 참여 장래, 운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구름이 흘러가는 창공위에 참여해 장례지낸다 했던 거, 전기통신이 전기, 발전, 방송통신 관련된 거, 문화집회, 영업, 요즘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문화집회는 당연히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당연히 들어가고 비슷한 종교문화, 종교시설, 관광문화, 관광시설 들어가고 특히 위락문화, 위락시설이 문화집회에 들어간다. 반면에 위락이 문화라면 숙박시설은 대표적인 영업시설을 속한다. 숙박 영업한다. 영업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도 있지만 특히 숙박시설 들어가고 근생 중에서 이종근생 중에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영업에 들어간다. 주의하시고 나머지 이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복지, 교육으로서 교육연구시설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게 수련시설이고 야영장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복지라면은 의료복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들어가는 거. 근생에는 1, 2종 근생만. 주거 업무, 주거로서 단독공동, 업무로서 업무시설과 공공업무와 비슷한 교정군사. 그 밖에 들고 제일 위험성 없는 동식물 관련시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이다. 시장문수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면 위험성 감소되니까 시장어청에 신고한다. 같은 시설권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허가신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라. 대장 변경 신청. 이때도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거나 주용도는 달라도 1, 2종 근생 간에 바뀌는 것은 가벼운 것이라 변경신청 필요 없다 그랬고, 허가와 신고 대상 2가지 경우로서 둘 다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써야 된다. 특히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 이상이면 전문가인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 자, 그러면은
1번 야영장 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자치시, 자치도와 시장수청의 허가. 이렇게 용도 변경 같은 개별적인 허가는 시도에서급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수구청장, 자치시, 자치도에서만 그 사람이 하니까요. 자, 야영장이면 교육연구에 속하죠. 청소년 교육, 숙박이라면 숙박 영업인의 교육복지에서 영업시설로 위로 올라가죠. 허가. 맞습니다. 2번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그러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쓰지 않을 거라면 내질 않았어요. 경기도지사냐 가평군수냐를 쓰려고 이렇게 따로 낸 거예요. 주의하시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동식물 관련서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평군수 허가니까 일단 맞지. 이거 경기도지사 나오면 그냥 벌써부터 틀린 거. 내용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동식물 관련 시설이면 그 밖의 시설군. 요거를 판매시설이면 판매 영업 여기 들어가죠. 그 밖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바뀐다? 허가죠. 가평군수 허가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3번은 특별시에서. 그럼 역시 이렇게 나오면 특별시니까 특별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느냐 구청장이냐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장례식장은 일반 음식으로 용도 변경한다. 특별시장이 신고. 내용 볼 필요 없어요. 틀렸어 그러면. 아니 특별시장이 무슨 한간 사람입니까?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하는 거지. 응? 우리 건축에 나온 거 웬만한 거 용도 변경 뭐 여러 가지 가설 건축을 포함해서 다 개별적인 그 허가 등이라 시장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라면 구청장이 되겠지.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에 직접 나서는 거 참 흔치가 않습니다. 용도 변경대로 건축 허가 파트에서 그것도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큰 거 지을 때만 특별시장이 나서는 거잖아. 광역시장이라. 그래서 이건 벌써 내용 일부 중에 틀렸고, 근데 우리 이제 공부니까 보면은 장례식장은 일반 음식점, 장례식장이면 운창후의 자묘, 장례,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이죠. 일반 음식점이면 큰생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생이니까 한참 내려오죠. 신고는 신고인데 이걸 구청장에 신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100 이상이면 둘 다 사용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번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용도 변경은 건축사 전문가가 설계해야 되는 것은 500 이상으로서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일단 3번만 틀렸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